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기름책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계속해서 밤사이 들어온 지구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박신윤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연기 지금 협상 중인데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뜻을 밝혔죠. 네, 차기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지명된 커티스 스카파로티 중장이 미 상원 인준을 받기 위해서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나왔는데요. 이 자리에서 전시작전 전환 연기 논의와 관련해 동의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작권의 전환은 양국 간의 합의사항이라며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카파로티 지명자는 특히 이 전작권 전환이 한반도 전환기에 필요한 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좋은 계획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전작권 전환을 당초 예정대로 추진하되 이 한미 양국이 대북 군사 준비태세를 확보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어제 한국인 20명이 일본 중앙알프스 등반에 나섰다가 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생還한 한국인들이 오늘 귀국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9일 부산의 한 여행사를 통해서 일본에 온 한국인 등반객 20명이 중앙 알프스의 후켄다케로 향하던 중에 악천후를 만났는데요. 이들 가운데 5명이 조난된 가운데 78살 박문수 씨와 72살 이건수 씨가 어제 아침 수색 과정에서 숨진 채 잇따라 발견됐고요. 오전에는 70살 박인신 씨가 또 오후 늦게 64살 이종식 씨가 숨진 사실이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행의 리더격인 63살 박혜재 씨는 정오 직전에 구조된 것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고 수습을 담당하고 있는 니가타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따르면 이 나머지 생還한 16명이 오늘 오후 나고야발 부산행 비행편으로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 박문수 씨 등 사망자 4명의 유족들이 오늘 일본으로 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이 한국으로의 사망자 시신 운구가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빠르면 다음 달 2일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다음 소식 들어보죠. 미국 정부에 기밀 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브래들리 매닝 일병이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군사법원은 폭로 전문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에 군사 외교 기밀 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브래들리 매닝 일병의 이적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포트미드 군사법원은 매닝 일병에게 적용된 22가지 혐의 가운데 이 핵심 항목인 이적 혐의에 대해서 이같이 판결을 했고요. 하지만 간첩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매닝 일병은 법원이 간첩법 위반, 또 반역죄, 컴퓨터 사기, 절도, 군 규정 위반 등 모두 20여 개의 혐의 가운데 핵심인 이적 혐의에 대해서 무죄라고 판결해서 일단 종신형은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유죄를 인정한 10개의 혐의만으로도 20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요. 또 담당 판사인 린드 판사가 높은 형량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의 종신형인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릴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매닝 일병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현지 시각으로 오는 31일 시작될 예정입니다. 백두산 천지에서 괴물을 봤다는 얘기는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 목격자가 나타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사진까지 찍어서 공개했는데요. 이 괴물을 봤다고 말한 사람은 중국의 백두산 천지 화상 관측소의 직원입니다. 당시 수질 검사를 하던 이 중국인 직원은 고요한 수면 위에서 괴물체가 물살을 가르면서 이동했다고 전했는데요. 또 모양이 푸른빛을 띠고 있었고 머리와 목 부분이 노루와 비슷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의 언론들도 백두산 천지에서 또다시 괴 생명체가 나타났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보도는 최근 4-5년 동안 중국 언론들이 거의 매년 보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천지가 대부분 얼어 있어서 이 생명체가 살기는 적당하지 않다면서 주변 동물을 착각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잊을만 하면 괴물을 봤다는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광객 유치 등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신윤 기자였습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평소 출근길에 비해서 소통이 잘 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분당 수서로 상황입니다. 도심 쪽이나 외곽 쪽으로 전반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인데요. 오히려 옆으로 가는 언주로가 내곡나들목에서 매봉터널 쪽으로 차량 밀리고 있고요. 분당 수서로와 이어지는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옆에 영동대교와 성수대교도 모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립니다. 강변북로 올림픽도로 모두 강동쪽으로 교통량이 더 많습니다. 강변북로는 난지나들목부터 동작대교까지 구리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가양대교부터 성산대교, 여의 하림나들목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는데, 공항 쪽으로는 성수대교 목간 지점 1차로에 고장차가 있었는데 지금 막 처리 작업이 됐습니다. 청담대교부터 성수대교 쪽으로 구간 정체를 보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강원권으로 향하는 교통량이 많은데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군포에서 광교터널, 여주 부근 일대로 모두 18km 구간 차량 밀리고 있고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도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구리부터 상일까지,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서운부터 송내, 조남에서 수암터널, 평촌에서 청계터널까지 모두 12km 구간 밀립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번에는 경제뉴스 알아봅니다.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예, 좋은 아침이군요. 예, 어제 미국 증시 소식부터 알아보죠. FOMC 때문인지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30일 뉴욕 증시는 이날 시작된 미국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위원회 FOMC죠. 이 회의를 지켜보자는 투자자들이 많아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1.38포인트, 0.01% 내린 15,520.59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반면 S&P 500 지수는 0.04%, 나스닥 지수 0.48% 올랐습니다. 예. 세 지수의 방향이 엇갈린 건데요. 미국 중앙은행은 31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FOMC 회의를 마치고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날 나온 경제지표도 좀 엇갈렸습니다. 7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80.3으로 전월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면 미국의 주택가격을 나타내는 케이스 슐러 지수는 지난 5월 전년 동기보다 12.2%나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06년 3월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인데요. 미국의 부동산 경기 확실히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에 FOMC 결과가 나타납니까? 네, 오늘 밤쯤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우리 기업들 현금만 사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미국 기업들도 현금 사케에 나서고 있다면서요? 네, 연말로 예상되는 미국 중앙은행의 출구 전략이 시작되면 돈줄이 마른다, 이런 불안감 때문입니다. 예. 월스트리트저널이 29일 기업들이 지난해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잠시 풀었던 현금줄을 다시 죄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미국 금융 전문가 협회가 집계하는 기업 현금 지수가 지난 4월 말 10에서 이달에는 12로 올랐답니다. 지수가 높일수록 현금 보유가 늘었다는 뜻인데요. 가장 많은 돈을 쌓아놓고 있는 걸로 알려진 애플의 경우 2분기 말 쌓은 돈이 1,466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1%,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는 25%나 늘었답니다. 이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근 미국 주요 기업 CFO들, 재무담당자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확인됩니다. 올해 M&A 계획이 있다는 답이 16%에 불과해서 6개월 전 같은 조사 때 22%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예. 미국 기업들은 주로 투자를 M&A로 많이 하는데요. 이런 돈을 안 쓰겠다는 얘기죠. 시티그룹, JP모건 체이스 이런 데 대형 은행들에도 올 2분기 기업들이 한 예금이 전년 동기 대비 7% 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예금은 늘고 투자는 줄고. 예, 그렇군요. 예, 최근에 물가 인상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데 우유값, 우표값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매일 뭔가 하나 이상은 인상 소식이 들려오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0.5% 인상됩니다. 주택용은 1.1% 오르고요. 영업용은 0.2% 각각 오릅니다. 일반 시외버스 요금도 다음 달 2일부터 7.7% 오르고요. 고속버스는 4.3%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또 부산 대전 등에서 시작된 택시 요금 인상도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움직임입니다.
우표값이 2년 만에 인상됩니다. 일반 우표값이 270원에 300원으로 오릅니다. 또 국제우편 요금도 미국이 680원에서 740원으로 오르는 등 지역별로 40원에서 60원 정도 인상됩니다. 예, 가스비, 교통비 인상도 문제지만 하반기 식품 가격이 이제 줄줄이 인상될 거라는데 어떻습니까? 예, 말씀드렸지만 우유값이 바로 오를 예정입니다. 멜리업이 다음 달 8일부터 신우유 1리터 값을 현재 2,350원에서 2,600원으로 350원 올리는 방안을 유통업체들과 협의 중이고요. 예. 서울우유, 남양유업도 같이 8월 중에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유값은 원재료, 식품류의 원재료로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유값이 오르게 되면 치즈, 요구르트 같은 우제품 값도 덩달아 오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우유를 재료로 쓰는 빵, 아이스크림, 과자, 커피 등등도 줄줄이 오를 것으로 봅니다. 예. 요새 하우스푸어가 문제인데 이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하면 연체이자가 엄청나다면서요? 예,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 납부를 2달 이상 연체하면 연체이자가 급증하는 구조입니다. 약정 이자율은 4에서 6% 수준인데요. 연체 이자율은 그보다 훨씬 높은 12에서 14% 수준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자나 상환금을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연체 이자율을 연체 금액이 아닌 대출 잔액 전체에 대해 부과합니다. 예. 예를 들어 10년 만기 일시 상환 조건으로 1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약정 이자율이 4.6%, 연체 이자율이 13%라면 평소 은행에는 매달 39만 원 정도만 내면 되지만요. 2달 연체를 하면 177만 원, 석 달 연체하면 284만 원으로 이자가 확 불어나게 됩니다. 예, 이 빌려주는 은행은 갑이고 빌리는 사람은 어린데 결국 그 소비자들 빌리는 사람 그 불만이 굉장히 크겠군요. 네.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작년까지 접수된 주택담보대출 관련 상담 건수를 분석했더니요. 대출 이자에 대한 불만이 280건으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과도한 연체 이자에 대한 대출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자율 설명이 미흡했다. 이런 얘기도 50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연체이자에 이렇게 많이 불어난다는 얘기를 알려주는 것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예. 그 불황에 이 CPA 공인회계사들마저 취업이 잘 안 된다, 이 대세를 맞게 됐다. 이 뉴스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의사, 변호사 이렇게 3대 고소득 전문 직종에 의사, 변호사와 함께 꼽혔던 공인회계사들이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일 회계법인 삼정, 안진, 한영 등 4대 회계법인 상대로 조사했더니 이들이 올해 채용 규모를 30% 넘게 줄여서 650명만 뽑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작년에 855명보다 200명 이상 감소한 수준입니다. 사실 그 공인회계사들이 한 해 한 900명, 1000명 정도 합격하는데요. 이들 4대 법인에서 그동안 신규 회계사의 한 80에서 90% 정도를 뽑아왔습니다. 근데 올해 이렇게 많이 취업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600명이면 한 300명 정도 남는다고 보게 되겠죠. 예, 왜 이렇게 고용을 줄입니까? 예, 회계업계는 2009년부터 도입된 IFRS라고 불리는 국제회계 기준,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요, 특수를 맞았었는데, 이제 기업들이 그런 회계 기준을 바꿔서 다 적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업계의 일감이 줄어들고, 작년 이들 4대 법인의 순이익은 전년에 비해서 24%나 줄어든 104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런 불황 때문에 채용을 줄이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잠시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정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해서 CJ 게이트 관련 내일 소환을 통보했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네요. 예, 지금까지 기뉴스 브리핑 한국경제신문 김민석 기자였습니다. 예,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에 4부 이어갑니다. 예, 저는 저기 출발사 지금 4부 시작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습니다. 뉴스의 체감 온도를 높여드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2016년까지 수도권에서 신규 주택 17만 가구를 줄이고 안 팔린 주택은 준공후 분양하도록 해서 공급 물량을 줄이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말하자면 집값 대책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집값은 내리고 거래는 실종됐습니다. 하우스푸어란 말이 낯설지 않게 됐죠. 지금은 부동산 시장 비수기라는 여름인데도 전세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갑니다. 이른바 주택 거래 절벽과 전세 대란이 겹쳐서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대책까지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럴드 경제 장영동 대기자, 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 팀장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먼저 이 전세값이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그 매매가와 거의 근접한다. 뭐 심지어 넘어서기도 했다. 이런 뉴스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2008년 말보다 30% 이상 뛰었다. 이 매매가 상승률 10% 상승률 10%의 3배에 달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평당 900만 원 정도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안 기자님? 참 안 팀장님? 네. 예. 뭐 사실 그 예년과 다르게 특히나 최근 들어서 전세값 상승의 문제로 더 도드라지는 이유들 중에 하나로 보면 사실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신 분들도 집을 사셔야 되는데 예. 사실 이제 매매 대비 전세 비율로 본다면 이 정도에서는 전세에서 매매 수요로 전환되는 비율들이 꽤 높을 거라고 예측이 됐던 그 선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매매를 기피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 전세 전세 수요로 남아있다 보니까 실제로 전세 수요가 더 계속 늘어나고 전세 수요라는 건 뭐 자연 발생적으로 늘어나는 수요도 있기 마련인데 기존에 이게 전환되는 수요가 전환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시장이 불균형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크게 이제 패러다임이 변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또 이제 금리가 낮다 보니까 전세보다는 임대인들이 월세를 선호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전세 물량은 없고 월세는 널려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더 전세의 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뭐 이렇게 두 가지를 더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장영동 기자님. 네, 뭐 마찬가지 얘기일 텐데요. 일단은 주택 시장이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 하나 그 요인으로 들 수 있고요. 예를 든다면 최근 들어와서 이제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든지 하는 수요들이 많이 생겨났다. 그런데 바로 안 팀장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수요들이 매매 수요로 이렇게 옮겨가야 되는데 옮겨 수요 가지를 못하고 이제 전세 수요로 남게 된다라고 하는 점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 내부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외부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저금리의 영향들이 상당히 또 시장에 미치다가 보니까 결국은 집주인들이 이제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이 월세를 선호하면 전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전세 매물이 이제 그렇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점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는 우리가 집을 사면 좀 투자 수익이 남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유인 효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자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 자산에 대한 어떤 그런 기피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집값에 대한 불안 요인이 많으면 결국은 집을 사면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식들이 상당히 팽배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집값 불안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가 바로 이제 전세 수요를 많이 부풀리는 그런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집을 가지는 것보다는 전세를 선호하게 되는 것, 이 매매 수요로 옮겨가지 못하는 것, 이걸 두 분께서 좀 짚어주셨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전세금 비율이 60%가 넘으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이 많이 됐더라고요, 과거에. 네. 근데 이번에는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매매 수요로 넘어가지 않는데, 지금 서울 아파트 전세 가율이 한 11년 만에 최고인 57% 가까이 되고 전국은 63%가 넘는데 결국은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주요 원인 아니겠습니까? 왜 집값이 하락할까요? 예, 안 팀장님? 글쎄요, 집값 하락의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들이 썩 좋지 않고 금융위기 이후에도 이게 완전히 회복세로 들어선 거냐, 국내 경기에 대한 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신하기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시장에는 이제 이런 그러니까 위기감들도 좀 팽배해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고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대기 수요로 그대로 관망하고 있는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이 더 지금 하락세를 부추기고 거래를 위축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장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에 이제 집값, 특히 주택의 공급량이 어떻게 보면 유효 수요를 상당히 초과한 것만은 분명하죠. 예. 수도권 주변에서 100만 가구 이상씩을 공급을 대기 중인 이런 상태가 되고 보면 유효 수요는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으로
공급은 지속되어 온 이런 점들이 이제 시장에는 강하게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매물이 매물을 부르듯이 예. 사는 사람은 적은데 역시 이제 매물은 많아지니까 자연의 집값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게 바로 이제 전세하고 연결되면서 뭐 서울권 같은 경우에 말은 57% 정도 매물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이루고 있다고 그러지만 송파나 이런 지역은 이미 3.3제곱미터당 1,300만 원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예. 뭐 굉장히 5, 6억 원대의 전셋집들이 서울에 속출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경향들이 앞으로도 더 깊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뭐 매매 기피 현상들이 앞으로도 심화된다고 볼 때는 전세가는 집값을 웃도는 전세 가격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께서 들으시는 이 방송 전세다는 원인과 대책 지금 스튜디오의 장용동 헤럴드 경제대기자와 안명수 우리은행 부동산 팀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예, 일부 분석을 보니까 전세금의 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주택 구매로 넘어가기 힘들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건 안 팀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의미 있는 분석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예. 전세금 대출을 받을 때 주택금융공사에서 이제 보증서를 발급을 받게 되면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서를 발급해준 보증액을 보니까 올 2분기가 사상 최고 3조 원을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2004년 이후 집계 이후로 최고치고요. 보증 건수로 봐서도 94,800여 건이기 때문에 1분기 대비해서도 17%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세금 대출을 받으려고 상담 오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실제로 나간 건수로도 보니까 뭐 우리은행 집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다라는 것들이 숫자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 질문은 제가 장 기자님에게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국토연구원이 2011년에 낸 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집값 상승률이 연간 3.5%는 돼야만 이 주택 매매 수요하고 전세 수요가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올 상반기 집값이 마이너스 2.4%. 예, 결국 그렇다면 도저히 균형을 맞출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걸 정부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뭐 정부도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보면 하여튼 상황이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고역스러운 어떤 그런 입장인 것만은 분명한데요. 예. 예컨대 이제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 단독으로만 이 시장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경제에 큰 바퀴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지면서 사실은 외적 요인들이 좋아져야 부동산도 같이 이 정상화 회복되는 것이 굉장히 쉬운데 부동산만을 위한 정책들을 계속 조그마한 정책들이 규제 완화를 통해서 계속 내놓다가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지만 그게 다시 재차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바로 예컨대 지금 목돈 안 드는 전세 같은 경우들도 전세 대출이 많아지면 오히려 수요자들이 집을 사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전세를 사는 쪽으로 더 많이 부추겨서 전세량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악영향을 가져오듯이 여러 가지 대책들이 긍정적인 면이나 또 부정적인 면 양면성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예. 집값이 일정 부분 오른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금리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거기에 반영돼서 집값이 자연스럽게 적어도 물가 정도의 오름세 추이를 보이면 수요자들이 이제 자연히 갈아타고 자연히 매매 심리가 유발되고 하는 형태들이 나타날 텐데 지금 이제 그러지 못한 사정이 되다 보니까 자연히 집값은 마이너스로 가라앉게 되고 더더욱 주택 구매 심리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경제적인 여건이 먼저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고 뒤이어서 이제 부동산이 뒤쫓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부동산 대책이 단기적인 시각에 비중을 둘 거냐 중장기적인데 시장에 비중을 둘 거냐 하는 점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단기적인데 너무 초점이 맞춰지다가 보면 결국은 중장기에 또다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또 너무나 중장기적인 대책만을 내놓다가 보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회복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맛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쪽의 정책들이 서로 좀 맞아떨어지는 서로 이렇게 호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안 팀장님이 보시기에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이주 가구 증가하는 것 이것도 전세값을 올리는 사유가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 추진되는 단지 비중들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었긴 했습니다만 뭐 지역적으로도 보면 이주 철거되는 곳들은 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세값이 많이 오르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예.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다 보면 집값이 오릅니다.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른 만큼 그것들을 임차인들한테 보존하려는 심리들이 작용을 하죠. 그러면서 전세값이 같이 동반적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1억 원 이하 전세를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무분별하게 많이 추진됐던 거. 그래서 뭐 사실 그 아주 저소득층은 서울에서 어디서 발붙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됐던 것들이 더 사실은 좀 팍팍하게 된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재개발 재건축이 특히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들은 재건축 중심으로 지금 이 도시 재생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형 개포주공이라든지 또는 잠실주공 이런 대형 단지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조합 결정이라든지 속도가 지금 가속화되면서 이제 이전 수요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전세 수요가 초과 현상들을 보이고 있는 강남권의 이 전세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바로 그게 이제 강북까지 영향을 미쳐서 강북의 이제 소형 중심의 전세가가 상당히 상승하는 이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서울권이 진원지가 되어지고 또다시 그게 수도권으로 파급되고 그것이 또 지방권으로 영향을 미치고 하는 양상들이 전세에 있어서도 그런 경향들이 강하게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그리고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예, 그런데 정부가 결국은 주택 수요를 일으켜야 집값이 안정화된다. 그래서 전세 수요도 멈춘다. 아마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이번에 그 취득세를 감면하는 그걸 갖고 이제 선택을 하는 것 같는데 이 두 분께서 이번에 취득세 인하하는 그 정부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안 팀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원론적으로는 네. 거래 비용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해먹은 숙제였기 때문에 뭐 사실 지금 상황에서 그것들을 들치는 게 오히려 설득력을 좀 잃었을 뿐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거래 비용이 조금은 좀 줄어들어야지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좀 많은 수요자들이 좀 더 적극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맞는데 이제 당장 이것이 지방세와 국세와라는 이런 측면에서 각각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어려움들이 좀 있어 보이고요. 이게 사실은 취득세를 낮추고 높이고 이런 것들이 경기를 조절하거나 거래량을 늘리고 하는 궁극적인 수단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이제 그게 조금 변질됐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조금은 좀 손질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 그 장 기자님께서는 요걸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취득세를 이제 인하한다, 낮춘다 이러니까 당장 그 7월 달부터 거래 절벽이 나타나거든요. 네네. 예, 이게 아마 취득세 인하가 결정되고 그 효과를 볼 때까지는 계속 거래 절벽일 건데 이게 오히려 더 역효과를 가져온 그런 셈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부동산 정책이 항상 경계선 규제를 한다든지 또는 규제를 푼다든지 또는 방침이라든지 이런 경계선에서는 항상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이제 취득세 영구 인하 이걸 정부가 이제 안으로 4일 후속 대책으로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인하한 시점 다음에 이제 거래를 하겠다라고는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결국은 거래 절벽이 더 심화되는 그런 양상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언행일치라고 흔히 그러죠. 정부가 발표하면 그 시기하고 그다음에 시행되는 시기하고를 가급적 줄이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지금 모든 부동산 정책들이 정부는 발표하고 국회 후속입법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신뢰를 또 잃어버리고 이런 양상들이 반복되는 MB정부 이래로 지금 반복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바로 이게 시장의 어떤 불신을 초래해서 집값이 재차 하락하는 이런 양상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적극적인 예컨대 정부도 취득세 영구 인하를 방침을 발표했으면 좀 더 적극적인 안을 빨리 만들어서 야당과 협의를 통해서 국회에서 후속 입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전세 대란 그리고 부동산 거래 절벽 이 두 문제에 관해서 이 장영동 대기자님 그리고 안명숙 부동산 팀장님 두 분과 함께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의견 있으신 분은 샤프 0945 단문 50원 유료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0164님께서 그 벌써 의견을 하나 보내주셨네요. 참여정부 때 기준시가로 부과하던 재산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매겨서 유례없는 폭발적인 재산세 증가로 유주택자의 메리트보다 10억짜리 전세의 메리트가 훨씬 큽니다. 전세에도 재산세를 매겨야 이런 의견인데 제가 여기에 관련돼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은행 금리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네. 이러니까 이 전세금을 받아서 집주인 입장에 있어서 얻는 이자 수익 그 이자 수익으로 사실 굉장히 올라버린 재산세
이걸 내고 나면 크게 메리트가 없다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공짜로 집을 빌려주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 전세를 없애고 월세로 계속 돌리는 한 원인이 되고 있고 이래서 더더욱 전세 대란을 불러일으킨다. 이제 이런 판단들을 많이 하던데 안 팀장님 어떻습니까? 실제로 수요자들이 질문을 해오는 패턴을 보면 옛날하고 많이 다른 게 옛날은 이 집을 사면 얼마나 오를까요가 주였다면 예. 요즘은 지금 상급액보다 떨어지진 않겠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큰데 결국은 내가 집을 사가지고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고 또 집을 갖고 유지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유지 비용들이 뭐 가장 크게 말씀하신 대로 재산세라는 것들도 있고요. 뭐 예. 세를 주게 되면 또 뭔가 그 감가상각이 됨에 따라서 들어가야 되는 수리비라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 따지고 보면 어차피 이거를 전세로 받아가지고서는 은행에 예치해도 금리 뭐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깝게 보통 예금을 확정금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도 월세로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월세를 고집하기 때문에 보면은 실제로 올해도 5월까지는 전세보다 월세 거래가 훨씬 늘었는데 그래도 월세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전세값은 오르지만 이제 가격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임대인들은 지속적으로 월세로 고집하는 이런 뭔가 시장에서는 맞지 않는 불합리한 이런 양상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예, 제가 장 기자님께서는 SNS에서 취재를 하고 계시니까 이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가 물량을 손대고 세제를 손댄다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사실 세제를 손대는 것은 취득세 감면하는 것도 있고 양도세 중과 부분을 폐지하는 것도 있고 분양 상한가 또 탄력 적용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지금 오히려 일선에서는 양도세 중과 폐지 이걸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고질적인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구조적인 문제에서 전세란이 지금 오고 있다.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는 역시 전셋집을 확대하는 것. 공급을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 전셋집을 늘리는 방안은 뭐 한꺼번에 많이 지어서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그러나 이제 그거는 정부의 재정 투자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불가능한 문제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민간 임대 시장을 이제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럼 민간 임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예컨대 그런 양도세 중과의 물꼬를 좀 터주어서 바닥의 여유 자금들이 시장에 들어와서 집을 사서 그걸 전셋집으로 놓는 이런 순환적인 어떤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세제적인 어떤 그런 혜택 외에 특별히 이제 다른 소득공제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자금들이 안으로 유입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내부로 유입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것이 기본 논리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투기적인 요소 때문에 지금 규제로 남아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는 조금 그런 인식들을 좀 바꿔야 할 때가 되지 않는가. 뭐 주택보험률이 100%를 다 넘어가고 있는 상황들 아시다시피 이제 주택 유효소가 한 30만 가구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면 과거처럼 투기적인 어떤 요소 이런 부분들은 역시 이제 세제로 흡수해야 되겠죠. 뭐 아까 지금 아까 시청자께서 얘기하신 전셋집에도 재산세를 물리자. 뭐 사실은 뭐 6억, 7억, 8억씩 있는 그 전셋집 소유자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집 가진 사람보다 전세자가 더 부자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보면 재산세를 물려야 된다라고는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소득과에 관계된 문제지 사실은 소유하고 관계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재산세를 물리기에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전반적으로 그 소득의 파악 그리고 이 전세의 구조의 파악 이런 것들이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 물량을 정부가 규제한다. 예, 그 정부가 당장 2016년까지 16만 가구를 줄인다. 예,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시장 자유에 반하는 셈이 되는데 또 한편 저는 이런 걱정을 합니다. 이 현재의 전세값 폭등도 하반기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작년보다 40%가 줄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결국 16만 가구 물량을 줄여서 집값을 제대로 회복을 시키고 거래를 회복을 시킨다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전세값은 더 폭등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 팀장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공급을 줄이는 정책들이 뭐 시장의 어떤 그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뭐 정부가 이제 이런 의지가 있고 실에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향후 가격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심리 효과는 있지만 뭐 실질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는 정책은 아닌데 그러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급을 줄이는 게 이제 어떤 공급을 줄이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분양이라든지 중공업 미분양도 지금 2만 7천여 가구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큰 평형 또 공급이 너무 과잉된 지역 내에서 이미 분양이라는 것들은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평형에 예. 그러한 정도의 가격대의 물량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그 지역의 수요에 맞게 적절하게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 공급을 줄인다라는 것들이 어떤 뭐 일단은 사람들한테는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궁극적으로 이게 또 전세 문제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내년에는 사실은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좀 늘어납니다만 예. 후년으로 가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임대주택이라든지 공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 하게 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제 시간이 한 2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예, 두 분께서 각각 한 40초를 드리겠습니다. 이 거래 질벽을 막고 전세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분이 만약에 그 정부의 정책 위반자라면 어떤 정책을 쓰시겠습니까? 문재창 기자님? 네, 뭐 거래 비용 감소라든지 지금 공급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원칙적으로는 단기적인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역시 이제 서민들의 임대주택, 서민들의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 공공에서 줄이기 때문에 위축될 수 있다. 이런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서민들의 유지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많이 좀 개발돼야 된다. 그리고 이미 내놓은 정부가 약속한 그런 규제 완화.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양도세 중과라든지 그다음에 그 부양가 상한제 폐지라든지 또는 세제 개편 이런 부분들은 좀 조속히 이루어지고 반드시 국회에서 후속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장에 신뢰를 주어서 중장기적으로는 좀 시장이 회복되면서 원활한 어떤 그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안명숙 팀장님. 지금 모든 정책은 낮게 전세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쪽으로 맞춰 있지만 또 뭐 민간 입장에서는 임대인들은 월세로 선호하는 이런 양상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모든 정책을 통해서 전세 문제를 풀겠다고 나서는 것들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더 이 시장을 악화할 수도 있고 뭐 시장 자체가 변하고 있는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일관적인 자세로 정책을 입안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결국 렌트푸어의 문제가 하우스푸어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시장 틀 속에서 전반적으로 좀 장기적 로드맵을 제공해야 될 그런 의지를 보여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문자 메시지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죠. 1397님, 소형 평수가 더 절실한데 대형 위주로 공급하니까 부동산 거래 질벽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예, 그런 의견 또, 예, 많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다음에 두 분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또 짚어봐야 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주택 정책에 관련해서 헤럴드경제 장영동 대기자, 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10년간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무려 6,090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병역 거부자 대개 징역 1년 6일 이상 처벌을 받는데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군대 대신에 감옥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진은책 변호사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